태초의 에덴, 코카서스 기행. 옥창열. 5월 중순 13일간의 일정으로 코카서스 3국을 여행했다. 만년설 덮인 백인의 고향,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는 아라라트산, 싸고 맛 좋은 와인이 나는 곳이다. 전부터 가고 싶었지만 구소련에서 독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들로 분쟁이 잦은 지역이라 망설이다가 여행 기회를 잡았다. 첫 목적지 아제르바이잔까지는 길고 지루한 여정이었다. 11시간여를 날아 이스탄불까지 가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2시간여를 날아 바쿠에 도착했다. 고생이라 생각하면 고생이지만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달렸다. 터키 항공에서 병째 주는 레드와인을 마시고 한숨 푹 자고 이런저런 상념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였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한밤중에 도착하여 바로 눈을 붙인 후 느지막이 일어나 관광에 나섰다. 현지 가이드 설명으로는 터키족 일파인 아제리족이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코카서스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으나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고 마지막에는 구소련에 속했다가 1991년 독립했다고 한다. 바쿠에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남짓 달리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부스탄 암각화 지구가 나왔다. 초입의 암각화 박물관을 지나 돌투성이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니 돌이 집채만 해지기 시작한다. 얼핏 평범한 바위산으로 보이지만 다가가면 6천여 점의 암각화가 가득하다. 줄지어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는가 싶더니 바이킹의 배처럼 양끝이 뾰족뾰족한 배도 나타난다. 모두 오랜 세월에 씻겨 어렴풋하다. 카스피해의 거센 바람을 피해 바위 동굴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갖은 사냥감을 새겨놓았다. 새들도 바람을 피해 동굴 구석구석에 둥지를 틀었다. 선사인들은 여기서 바람을 피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날카로운 돌로 그림을 새겼을 것이다. 노르웨이 고고학자 헤위에르달은 이곳과 노르웨이 암각화의 배 모양이 매우 비슷하고 오딘이라는 신이 아제르에서 북유럽으로 왔다는 스칸디나비아 신화를 들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해로를 따라 스칸디나비아로 이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로 10km 정도를 더 이동하니 사막 위에 크고 작은 분화구 모양의 진흙 화산이 보인다. 신기한 건 이 진흙 화산이 지금도 천연가스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 가스가 올라오면서 입자 고운 진흙이 올록볼록 물컹거리면서 솟구친다. 진흙물이 솟아나 쌓이면서 여기저기 불개미굴 같은 높은 둔덕을 이루었다. 어떤 커플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는지 흘러내리는 진흙 위의 하트 모양이 선명하다. 가이드가 빈 구멍에다 라이터를 그어대니 검붉은 불이 붙는다.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다. 20여 년 전에는 이곳에서 진흙 화산이 폭발해 불꽃이 50m 이상 치솟은 적도 있다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기름이 배어나와 군데군데 시커멓게 변한 땅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불의 나라란 뜻의 아제르바이잔이 된 것 같다.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도 이 나라에서 나왔다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가스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 있다는데 가보진 못했다. 밖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카스피해의 푸른 물빛이 어린다. 한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짠 바다이자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다. 이 지역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이며 코카서스 3국 중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샘솟는 곳이란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도 히스토리아이에서 불이 붙는 검은 흙을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일대는 옛날부터 석유로 유명했던 것 같다. 다음 날 바쿠 시내 관광에 나섰다. 이 나라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서양 백인과 중동인을 반반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터키인과는 얼굴도 비슷하고 언어도 서로 통한다고 한다. 네로라 하는 주변 강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지배했다고 하니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을 것이다. 바쿠의 구시가지에는 시르반샤 궁전과 메이든 타워가 있다. 15세기에 건축된 시르반샤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아제르바이잔 건축의 진주라고 불린다고 한다. 들어가는 문부터 화려한 아라베스크의 기하학 문양이 정교하고 이채롭다. 성곽의 문 위에는
아제리족의 상징인 황소를 두 사자가 수호하는 부조가 양각되어 있다. 내부에는 카펫과 무기, 도자기, 보석, 전통악기 같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왕족의 생활 공간과 재판소, 회의실, 전용 모스크와 목욕탕도 있다. 내부 구조가 미로 같아서 정신을 팔다간 미아되기 십상이다. 시간이 나이테처럼 새겨진 돌담을 따라 걷다 보니 돌을 다듬어 둥글고 거대하게 쌓은 메이든 타워가 나왔다.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물인데 하층부 3개층은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천체 관측소나 조로아스터교의 예배소였을 거란다. 이 타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바쿠 통치자의 딸이 친아버지의 구애를 받고 난처해지자 영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탑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탑이 완성되자 타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단다. 그래서 이곳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의 상징이 되었다고. 시가지를 걷다 보면 멋진 유럽풍 건물들도 보인다. 19세기 말 유전 개발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은 거라는데 이 건물들 덕분에 도시가 매우 세련되어 보인다.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지하철역도 식상한 구시대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한몫한다. 불을 숭배하는 전통은 현대 건축에까지 영향을 주어 세계의 불꽃을 형상화한 불꽃 타워를 낳았다. 호텔, 아파트, 쇼핑 시설로 쓰이는 건물인데 바쿠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분미는 번화가에서 자유시간을 주어 오락가락 거니는데 섹스 마사지 호객꾼이 내 나이를 착각했는지 소매를 잡아 끈다. 율법이 엄중하지만 이곳도 사람 냄새가 난다. 바쿠 거리의 여자들은 이슬람 국가답지 않게 자유롭고 화려한 복장이다. 히잡은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란다. 다음 날 짐을 챙겨 바쿠에서 북서쪽으로 버스를 달렸다. 시가지를 벗어나자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도로 양편으로 늘어서 있고 전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다는 말쑥한 아파트도 보인다. 반사막 같은 곳에 드문드문 도단한 풀을 뜯는 양 떼가 보이더니 이내 스텝 기후에서 자라는 짧은 풀들이 지천으로 깔린 사냐가 시야에 들어온다. 두어 시간을 달려 고산지대를 넘어서자 나무 하나 보이지 않던 삭막한 풍경이 사라지고 연두빛 화사한 산과 노란 유채꽃 들판이 펼쳐진다. 자그마한 나무들이 노란 물결 사이로 자라나고 굽이굽이 S자를 그리며 도로가 이어진다. 대로변에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나타났는데 8세기에 창건된 존마 모스크란다. 지진으로 손상되고 방화로 소실된 것을 최근에 재건하여 화사하다. 중세에 지진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시르반샤 왕조의 수도였던 셰키가 가까웠다. 초입에 위치한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는 키시부터 들렀다. 1세기경 카카스 알바니아 시대에 형성된 마을인데 택시로 갈아타고 울퉁불퉁한 자갈 포장의 골목길을 올라가니 옛 알바니아 교회가 나왔다.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한 사도 엘리세이가 세운 것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바이킹의 유골과 많은 유물이 출토된 곳이라 한다. 둥근 탑의 주황기와를 얹고 커다란 갈색 돌로 지은 교회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 교회는 이 나라가 8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셰키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인 여름 궁전을 구경하러 걸어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랐다.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발전해오던 셰키의 18세기 중엽 셰키 칸이라는 독립왕국이 들어선 후 이 궁전을 지었다고 한다. 건물 양옆에는 500년 묵은 플라타너스 노고스 두 그루가 두 팔을 한껏 벌리며 손님을 맞는다. 궁전치고는 규모가 아담하다. 2층 건물 벽면은 온통 기하학적 무늬와 꽃 그림으로 덮여 있고 건물 입구와 테라스는 반짝이는 은빛 아치를 벌집 모양의 거울로 꾸몄다. 궁전 내부는 다채로운 페르시아풍 프레스코아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창문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스테인드 글라스였다. 그런데 빈틈이 너무 없어도 정신 사납다. 성문을 나오면서 보니 성벽 두께가 2m는 좋게 되어 보일 정도로 육중하다. 그런데도 왕국은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러시아에 병합되고 말았다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여름 궁전 부근에는 옛 낙타 대상들이 머물던 숙소 카라반사라이가 보존되어 있다. 2층 구조의 작은 궁전 같은 이 건물에서 상인들은
2층에서 휴식을 취하고 낙타와 말과 짐은 아래층에 놓아두었다고. 이곳에는 원래 5곳의 카라반사라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2곳이 남아있고 일부는 현재 호텔로 사용되고 있단다. 이어서 사람 내를 맡아보려 재래시장인 바자에 들렀다. 비좁은 시장통은 사람들로 붐볐다. 과일과 채소, 육류 같은 토산물이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모였다. 정육점 바닥에는 몸 잃은 양과 소의 머리가 누나를 부릅뜬 채 2발로 오가는 이들을 부럽게 쳐다본다. 셰키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조제아로 출발했다. 국경으로 가는 길은 호두나무가 가로수다. 이렇게 흔한 호두나무로 바쿠에서 보았던 나무 발코니도 만들고 셰키 스테인드 글라스 뼈대도 만드는가 보다. 요리나 디저트에도 호두가 많이 들어간다. 차창 밖으로 제일 흔히 보는 과수나무는 개암의 일종인 헤이즐넛 나무다. 이 나라의 레릭은 그런 청정 과일과 채소로 보통 120세를 넘기는 장수마을이라는데 아쉽게도 패키지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았다. 조제아를 거쳐 아르메니아로. 지도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에서 옆구리에 붙은 아르메니아를 먼저 둘러보고 조제아로 북상하는 게 순서인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해묵은 분쟁 때문에 여행 코스가 꼬였다. 아르메니아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조제아 남부를 거쳐 아르메니아로 들어가 관광하고 다시 조제아로 와서 남은 지역을 마저 보아야만 한다. 분쟁의 불씨는 구소련 시절 아르메니아인이 대다수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에 준 게 원인이라 한다. 소련 붕괴 후 각자 떨어져 독립하다 보니 옛 영토를 찾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 3차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 2번은 아르메니아가 구소련 군인 출신이 많아서 이겼고 마지막 2020년에 일어난 전쟁은 터키의 원조를 받은 아제르바이잔이 이겼다고. 아르메니아는 5천여 군인이 죽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땅 20%를 뺏겼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국경을 넘어가니 가이드와 버스가 모두 현지인으로 바뀌었다. 조지아는 1년 기한의 관광객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입국 절차는 간편하지만 짐을 끌고 한참을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 점이 좀 아쉽다.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려 한 손에는 우산을 받쳐 들고 턱이 있는 길을 따라 가방을 끌려니 꽤 고역이었다. 조제아 입경 후 바로 점심을 먹었는데 곁들여 나온 하우스 와인은 5천년의 포도 재배 역사를 가진 나라답게 아주 훌륭했다. 나처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좋아할 만큼 독하지 않고 달콤해서 맛있었다. 그 식당은 자체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어 와인 제조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국경에서 가까운 카자베지 요새 마을로 향했다. 꼭대기에 성체가 보이는 언덕을 굽이굽이 오르니 산 아래 드넓은 평원 너머 만년설 덮인 코카서스 산맥이 아스라이 떠 있다. 알프스처럼 드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곳은 다게스탄족의 약탈에 대비하여 만든 일종의 산성이다.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과 후대에 지은 집들이 어우러지고 교회 첨탑과 빨간 지붕 사이로 산 아래 녹색의 들판이 그림엽서처럼 펼쳐져 있다. 요새 마을 중심에는 관청과 문화시설도 있고 24시간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식을 올려준다는 웨딩홀도 있다. 극장을 지나쳐 올라가면 2차 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20만 조제아 군인들을 추모하는 벽이 나오고 이 마을 출신의 유명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의 두상도 보인다. 그는 러시아 민요에다 가사를 붙인 노래 백만송이 장미 사연의 주인공이라 한다. 이 요새 마을 극장에서 공연하던 프랑스 여배우에게 반해 그림과 집까지 팔아 장미를 선물한 끝에 몇 달간 동거하였으나 여자는 결국 돈 많은 남자를 따라 떠나버렸다고. 다음은 시그나기 지역의 보드베 교회를 찾았다. 이곳에는 조제아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년 이노가 잠들어 있다. 포도나무 가지를 머리카락으로 엮어 만든 십자가를 들고 무츠케타를 시작으로 이 나라 곳곳에 기독교를 전하다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사람들이 그녀의 관을 무츠케타로 옮기려 하였으나 아무도 관을 들 수가 없어 이를 하나님의 계시라 여겨 이곳에 묻고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다고 한다. 이어서 12세기의 수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는 이칼토 수도원을 둘러보았다.
정원에는 와인을 담그던 항아리를 대강 옆으로 눕혀놓았다. 붉고 배가 불룩한 초벌구이 항아리인데 물고기가 숨을 쉬듯 주둥이를 동그랗게 벌리고 들있다. 와인을 담글 때는 포도를 송이째 이 항아리에 넣고 땅에 묻는단다. 수도원이나 교회마다 와인을 담그는 전통이 있고 와인은 신이 준 음료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이 마신다고 한다. 조제하는 손님이 오면 고기와 빵과 술을 내어 환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양고기나 닭고기를 굽고 한 상 가득 차려내는데 이때도 반드시 와인이 나온다고. 와인을 마실 때는 축복의 건배사를 한다. 술이 센 사람은 와인 찌꺼기를 증류하여 만든 짭짤하는 독주를 마시기도. 우리 소주처럼 투명한데 도수가 소주의 2배인 50도를 넘는다고 한다. 수도 트빌리시 외곽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아르메니아 국경으로 향했다. 스탬프 하나 찍어주고 질문도 없이 바로 통과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 여행에까지 동행할 조지아 버스 운전기사가 무슨 서류를 안 갖고 와서 그것 때문에 장시간 지체했는데 국경 초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 자연 환경은 좋은데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듯하다. 노아 방주가 다다른 땅,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로 넘어오니 또 현지 가이드가 바뀐다. 한국에 유학하여 우리말이 유창한 30대 여성이다. 자기 외모 중에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인과도 구별되는 뭔가를 느끼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그러고 보니 별나게 우뚝한 코가 눈에 띈다. 두 눈 사이에서 출발한 산맥이 1차 융기했다가 웅장하게 내려오는데 유난히 크고 이지적으로 보인다. 이곳 여성들은 이런 코를 싫어하여 가끔 낮추는 성형수술도 한다고.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성서 속의 나라다. 기원전 2세기에 이미 통일 국가를 만들고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지만 역사상 이름께나 있었던 제국치고 이 나라를 짓밟지 않은 제국이 없었다고 한다. 20세기 초에는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 100만 이상의 인종청소를 당한 비운의 민족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고유의 문자와 종교, 풍습을 잊지 않았고 유대인 뺨치는 명석한 두뇌로 세계에 퍼져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대견하다. 조지아 접경에서 고산 협곡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개양귀비꽃이 사냐에 붉게 피어있는 계곡 마을에서 점심을 먹은 후 아그파트 수도원을 찾았다. 9세기에 비잔틴과 아르메니아 고유 양식을 버무려서 지은 독특한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곳은 신학뿐 아니라 이 나라의 언어, 문학, 예술, 의학이 연구되고 전승되는 일종의 종합대학교였다고 한다. 데베드 협곡으로 향하는 탁 트인 전망이 압권이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벽에 기대어 도톰하게 흙을 쌓아 올린 방은 일종의 서구였단다. 양피지에 기록된 아르메니아의 기록물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고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흙으로 덮은 거라고. 돌에다 십자가를 새긴 하치가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아르메니아 전역에 5만 개나 된다고 한다. 얼핏 보면 돌비석처럼 생겼는데 문양이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수도원 앞에 쪼르륵 늘어선 디딤돌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실은 수도사들의 무덤. 우리로 치면 봉분을 밟고 다니는 건데 오히려 밟으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란다. 수도인 예레반 근교에서 하룻밤을 자고 곧바로 아라라트 산부터 찾았다. 아라라트 산은 해발 5,137m나 되어 그런지 예레반 일대 어디서나 만년설 덮인 봉우리가 보이는데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포도나무와 밀이 심어진 광대한 평원을 지나 1시간 정도 달리니 비로소 거인의 웅자가 드러난다. 의외로 부끄럼을 많이 타서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데 운 좋게도 오늘은 얼굴을 내밀어 환히 웃고 있다. 대홍수 끝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닿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흔적이 남아있느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란다. 성서상으로는 기원전 24세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저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지만 스스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아라라트 산은 그들의 영혼과 삶,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성산이다. 이들이 아라라트 산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은 우리가 백두산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듯하다. 유대인에게 통곡의 벽이 있다면 아르메니아인에게는 아라라트 산이 있다.
현지 가이드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꿈에서도 보이는 것이 이 산이었다고. 그런데 한때 터키 동부까지 차지했던 아르메니아의 영토가 점점 쪼그라들다가 20세기 초 레닌이 터키와 조약을 맺으면서 아라라트 산을 선물로 넘겨주어 지금 이 산 자체는 터키 영토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산 아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단다. 산 아래는 공동 경비구역이 설치되어 터키군과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다. 아라라트 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코르비랍 수도원 언덕. 이곳에 올라 이번 코카서스 여행의 백미인 아라라트 산을 실컷 가슴에 담았다. 코르비랍은 깊은 지하 감옥이란 뜻인데 성 그레고리가 13년간 갇혀 있었던 곳이다. 그는 이적을 행하여 왕비의 병을 치료하고 왕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든 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첫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 수도원 언덕 정상에는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는데 이곳이 예수의 12사도 중성 바르톨로메오와 성 타데오가 만난 지점이라 한다. 둘은 각자 따로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다가 이곳에서 만나 선교 활동을 했다고.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 껍질이 벗겨져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의 공식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예레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아자트 계곡에 들렀다. 가르니 신전 아래 협곡인데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 주상절리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탄강과 무등산에서 보았던 주상절리는 어린애 수준이다. 연필 같은 육각 기둥들이 하늘에서 쏟아질 듯 매달려 있다. 다시 보면 거대한 꿀벌집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같기도 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돌들의 합창과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물과 만나 급격히 식으면서 생긴 결정체라는데 아마 이 일대가 예전에는 완전히 물속이었을 것이다. 이어서 반사막 같은 고산지대를 지나 게르하드 동굴 사원에 도착했다. 원래는 이교도들이 만든 신전이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로 바꾸었다가 이슬람이 지배할 때는 모스크가 되기도 했단다. 신앙이 무엇인데 장물합이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인지. 내부 천장이 웅장한데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통바위를 깎아 아치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었다. 동굴 안팎에는 신전 증축대에 기부한 가문의 문장이 큼지막히 새겨져 있다. 이곳은 암벽을 뚫어 만든 기도방이 특히 유명한데 소박하지만 분위기가 잠옷 경건하다. 간절하게 기도 중인 신자도 보인다. 예수를 처형할 때 찌른 창을 보관하다가 애치 미아진 성당으로 옮겼다고도 한다. 다음은 게르하드 사원에서 멀지 않은 가르니 신전에 들렀다. 얼핏 보기엔 그리스와 로마 신전을 연상시키는 건물이어서 조금 생뚱맞았다. 도대체 이외진 곳에 왜 이런 건물이 있을까? 이 신전은 기원전 1세기에 로마 네로 황제의 후원을 받아 건립했다 하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숭배되던 태양신 미트라를 모셨다고 한다. 원래 미트라가 모셔져 있었을 내부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횡댕그렁했다. 이곳은 신전 겸 요새가 있었던 곳으로 고구려 환도산성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듯하다. 전시에는 왕족과 군사들이 몽땅 이곳에 들어와서 농성하던 곳. 이 요새 안에는 로마의 목욕탕과 똑같은 유적이 남아있고 주변에 제법 큰 규모의 왕실 건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복원을 엉망으로 하여 유네스코 유산에는 아직 등재되지 못했단다. 예레반으로 돌아와 다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내 관광을 시작했다. 예레반은 보았다라는 뜻으로 노아가 오랜 항해 끝에 땅을 발견하고 외친 말이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노아는 이후 예레반으로 이동해 살았으므로 당연히 아르메니아인은 노아의 후손이며 심지어는 태초의 에덴 동산이 이 지역이라고 믿는 이도 있다고 한다. 그들은 6, 7천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고 기원전 9세기부터 국가 형태를 갖추어 독일과 프랑스보다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 300만 인구 중 100만이 이 도시에 살아 교통 체증이 심하지만 시가지랑 도로가 잘 정비되고 깨끗한 편이었다.
예레반의 랜드마크인 공화국 광장과 춤추는 분수. 캐스케이드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인파로 붐비는 명소. 해가 떨어진 후 공화국 광장의 은은한 오렌지빛 조명과 춤추는 분수는 아주 낭만적이다. 경제가 녹록지 않지만 해외 이주자들의 송금이 이런 분위기에 일조한다고 한다. 캐스케이드는 아르메니아의 소련 연방 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한 일종의 문화 공간이자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곳.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계단식 폭포 형상을 하고 있다. 러시아인 건축가 타마제안이 설계했고 공사 자금이 부족해 중단되어 있던 것을 해외 교포들 성금으로 완공되었다고. 입구에 타마제안의 석상이 서 있는데 도면을 펼쳐놓고 고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높다란 언덕 전체를 5개의 층으로 나누어 층마다 독특한 조형물과 분수, 정원으로 장식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열정이 집약된 모습이다. 여기서도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위에 수호신처럼 아라라트 산이 떠서 지켜보고 있다. 하룻밤을 더 자고 나서 예레반에서 멀지 않은 에치 미야진으로 달렸다. 아르메니아의 고대 수도로 303년에 세계 최초의 기독교회가 세워졌던 곳. 성 그레고리가 왕에게 세례를 준 성지이며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와도 계보가 다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대주교가 머무는 곳이다. 유럽의 교회 건축과 예술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은 물론이다. 에치 미야진 대성당의 정문 아치 위에는 조그맣게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16세기에 새겨놓은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침략으로 성당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꾀를 낸 것이란다. 대성당 보물실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사가 찔렀다는 창과 노아의 방주 조각을 바탕으로 만든 십자가가 보관되어 있다는데 수리 중이라 보지 못했다. 이곳 성당은 너무 화려하고 장엄하여 차라리 소박하고 텅 빈 공간에 경건함이 가득했던 작은 수도원들이 그리워진다. 다음은 에치미야진 대성당에서 조금 떨어진 벌판 한가운데 기둥만 앙상한 즈바노츠 성당으로 갔다. 7세기에 성 그레고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성당으로 눈 덮인 아라라트 산이 벽화처럼 돌기둥 사이에 걸려 있다. 10세기의 지진으로 무너져 육중한 돌기둥과 아치 일부만 남아있고 돌무더기 잔해가 사방에 널렸는데도 폐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오히려 신선하다. 장중하면서도 개방된 공간이 주는 시원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너무 좋다. 즈바노츠는 천상의 천사들이란 뜻이라는데 이름만큼 아름답고 독특하다. 원래 아치형 기둥을 세운 후 둥근 모양으로 쌓아 올린 3층 건물이었다는데 기둥 양식이 그리스 로마, 아랍의 영향을 두루 받은 아르메니아풍이다. 대주교와 성직자들 주거지, 대관식을 하던 방, 목욕탕, 와이너리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 한때는 중요한 곳이었음을 짐작게 한다. 예레반 주변 관광을 마치고 다시 조지아 국경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나라의 최대 휴양지라는 세반 호수에 도착했다. 넓이가 서울의 7배나 되는 청정호수다. 내륙국인 아르메니아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며 국민 휴양지로 애용한다고. 중국 사천성 구체구 쪽에 가니 웬만한 호수를 모두 바다라고 부르던데 바다를 구경하지 못하는 내륙 지역에서는 넓은 물이면 바다라고 하나보다. 호숫가에는 원래 섬이었다가 양수 발전소 때문에 수위가 내려가서 육지와 연결된 고색창연한 세바나방크 수도원이 있다.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여 수도원 옆 언덕에서 조망하는 그림 같은 풍경이 심장을 먹게 한다. 반짝이는 윤술 위로 갈매기 떼 낮게 나는 옥빛 호수와 뜨거운 햇살을 알맞게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낡은 수도원 옆에 야생화가 만발한 경치가 영락없는 천국이다. 살아 천국이 여기 있거늘 무엇하러 죽어 천국을 찾을까 싶다. 아르메니아는 해외에서 유랑하는 900만을 빼면 300만 인구의 경상도 크기만한 작은 나라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강대국의 무수한 외침을 당해 응어리진하니 우리 한민족에 못지않은 듯하다. 역경 속에서도 도전적이며 똑똑하여 컬러 TV, MRI, ATM 같은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였다고 한다. 이 놀라운 민족의 안식이 찾아들기를 기원한다. 장엄한 대자연의 비경,
조지아. 남코카서스를 떠나 다시 조지아 국경을 넘었다. 아르메니아와 함께 와인이 맛있는 나라, 발 닿는 곳마다 유서 깊은 기독교 유적이 가득한 나라다. 기독교국 아니랄까, 펄럭이는 국기에도 십자가가 한가득하고 심지어는 지천으로 핀 야생 개양귀빛꽃 속에도 검은 십자가 문양이 또렷하다. 북부는 알프스 뺨치는 산악지대지만 남부는 비옥한 대평원이 펼쳐져 수도 트빌리시로 가는 동안 수많은 솥대와 포도밭을 볼 수 있었다. 트빌리시에 입성하자 쿠라강변의 절벽 위에 우뚝 선 교회와 동상이 보인다. 교회는 5세기에 지어진 메테키 성모교회, 동상은 수도를 무츠케타에서 이곳으로 옮긴 조지아 왕 조르가살리라고 한다. 동상 옆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니 우아하고 멋있는 현대식 건물과 오래된 요새와 교회가 즐비하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온천이 있는데 트빌리시라는 이름 자체가 따뜻한 곳이란다. 조르가살리 왕이 사냥 중 쏘아 마친 꿩이 온천에 떨어져 백숙이 된 것을 매가 물어왔다고. 다음 날 시내 관광에 나섰다.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나리칼라 요새에 올랐다. 4세기 사산조 페르시아가 처음 짓고 몽골이 중수했다는 고대 성체로 낡은 외투를 걸치고도 용자를 뽐낸다. 13세기 초 호라즘을 병탄했던 칭기즈칸은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임한 군사를 주어 이 지역을 정찰하도록 했다. 당시 코카서스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던 조지아는 4만의 조지아 기사단과 3만의 튀르크 기병을 동원, 쿠라강 인근 평원에서 몽골군과 격돌했으나 패배했다. 이후 100여 년간 코카서스 초원지대는 몽골군이 말에게 풀을 뜯기며 재충전하던 지역이었다. 성체에서 내려다보면 고대와 현대의 두 얼굴이 공존하는 수도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 나라 전체 인구 350만 중 150만이 이 도시에 몰려 산다고 한다. 도시는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화장하지 않은 여인의 민낯을 보는 듯한 순수함도 느껴진다. 성체 한쪽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조지아의 어머니상이 서 있다.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포도주잔을 들고 있는데 적에게는 칼을, 친구에게는 포도주를 준다는 뜻이라고. 다음은 지붕을 황금으로 장식한 성삼위 사메바 교회를 찾았다. 러시아 정교회에 필적할 교회를 갖자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성금을 모아 세웠다고 한다. 이 나라의 교회는 대부분 고색창연한데 이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건물과 종탑, 십자가, 벽화, 카펫 모두 삐까번쩍하고 규모도 엄청났다. 이곳에도 성년인후의 머리카락으로 묶은 포도나무 십자가 형상이 있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다. 이어서 쿠라강변의 대표적인 조지아 정교회 성당이라는 시온이 성당을 둘러보았다. 6세기경에 건립된 후 조지아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는데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다고 한다. 전승에 의하면 4세기 초 성년 인후의 꿈속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조지아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라는 계시를 받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묶은 포도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카파도키아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성당 안에는 니노의 포도나무 십자가가 보존되어 있다. 이 성당 뒤편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카페거리와 스탈린이 수학하다 사상 문제로 퇴학당했다는 신학교가 있다. 카페거리 한복판에는 독특한 조지아의 축배 문화인 타마다를 처음 제안한 사람의 동상이 있다. 타마다는 술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덕담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이라고 한다. 잠시 자유시간을 주어 자유광장 주변을 걸어 다녔는데 곳곳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국기를 나란히 걸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트빌리시를 떠나 코카서스 산맥을 향해 북상했다. 대평원은 어디로 가고 길이 점점 험하고 가팔라졌다. 버스가 높은 산 중턱을 고개하듯 한없는다. 한참 버스가 멈춰서 움직이지 않길래 뭔가 싶어 내다보니 여름이 가까워 산 위로 방목을 떠나는 양 떼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멀리 거대한 짐발리 호수가 보이나 했더니 언덕 위에 우뚝 선 낡은 요새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 아나누리 성체란다. 13세기에 아라급이 백작 가문이 지은 성인데 교회와 수도원이 함께 들어서 있다. 18세기에는 샨스세 공작 가문이 쳐들어와 이곳을 차지했으나
몇 년 후 농민 반란으로 쫓겨나고 다시 아라그비 가문과 연관이 있는 세력에게 넘어갔다가 그마저 농민 반란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숙적 관계였던 두 가문 모두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긴 셈이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성체 사이로 노랑나비 한 마리가 무심히 날아간다. 피곤하여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장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용이 또아리를 튼 듯한 산길을 버스가 힘겹게 올라간다. 창밖을 내다보면 천길 협곡이라 오금이 저린다. 어느 전망대에 잠시 내려주어 나가보니 꼭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다. 마음이 절로 경건해진다. 그런데 갑자기 살벌한 구름 폭풍이 몰아쳐서 버스에 타고 말았다. 이 산길 여기저기 사고로 숨진 이들의 묘비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걱정된다. 그런데 고산지대는 날씨 변덕이 심한지 금세 구름 폭풍이 잦아들고 설산 봉우리에 해가 쨍쨍하다. 흰 구름 그림자가 쉬어가듯 내려앉고 외로운 코카서스가 우릴 향해 환호한다. 이 산맥에는 4,000m 넘는 산이 즐비하고 5,000m 넘는 산도 여러 개란다. 높은 산이 하도 많아 이름 없는 산도 많고 3,000m 아래는 그냥 언덕이라 부른다고. 눈 돌리면 산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등산이란 걸 모르고 30만 넘어서면 운동 자체를 안 한다는데 그 무슨 조화를 부려 장수한다는 건지.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해발 2,000m 구다우리 마을에서 하룻밤 숙박했다. 5월인데도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이다. 다음 날 흰 눈 덮인 산맥을 넘어 조지아 최북단 스테판치민다 마을까지 왔다. 웅대한 설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풍경이 이채롭다. 트레킹을 즐기려는 외국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러시아행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산 너머 러시아로 들어가려는 아르메니아 화물 트럭이 많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사륜 동차로 갈아타고 해발 2200m 산 중턱에 세워진 게르게티 교회에 올랐다. 14세기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의 보물을 대피시키던 장소였다고. 고산지대라 나무도 별로 없는 황량한 땅이지만 왠지 기도발이 있을 듯한 곳이다. 교회 언덕에 서면 만년설 덮인 카즈베기 산과 코카서스 산맥의 장엄한 위용이 한눈에 들어온다. 숨이 멎을 듯 웅장한 경관이 아라라트 산과 함께 가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오래된 수도원과 어우러진 풍경에 경외감을 느끼고 자연 앞에 겸손한 순례자가 된다. 산 아랫마을에서 국민시인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카즈베기 산이란다. 5,047m 높이의 카즈베기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가 이 산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무대로 조지아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카즈베기도 아라라트만큼이 나부끄럼을 타는지 흰 구름 면사포를 둘러쓰고 수줍어한다. 코카서스 산맥 줄기를 돌아 나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간간히 목초지와 민가가 보인다. 산자락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완사면에 제법 넓은 방목지가 펼쳐져 있다. 이곳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가슴팍까지 쌓인다고. 살기 힘들어 다들 도시로 떠나고 연로한 사람들만 남아 목축을 하며 산다고 한다. 빈집이 늘어나는 우리 시골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쿠라강과 아라그비강이 합류하는 무츠케타까지 왔다. 트빌리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 한강의 두물머리 같은 풍경이다. 5세기에 수도를 트빌리시로 옮길 때까지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조지아의 종교적 성지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5,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이미 마을이 생겨났다고 하며 노아의 후손 무츠케토스가 자리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단다. 아라그비강을 건너 언덕 정상에 보이는 즈바리 수도원으로 향한다. 즈바리는 십자가상의 성당이라는 뜻으로 조지아 최고의 성소라고 한다. 성년 이노가 무츠케타에서 가장 높은 이 언덕에서 기도한 뒤 십자가를 세웠고 그 뒤 6세기에 그 자리에 수도원이 들어섰다고. 언덕으로 올라오자 꽤 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벼랑 끝에 수도원이 서 있다. 첨탑 끝에 걸린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니노는 3세기 말 카파도키아의 공주로 태어났으나 전쟁으로 나라와 왕실이 피폐해지자 포도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십자가를 들고 고국을 떠나 이 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한다.
언덕 아래 예수도 무츠케타에는 조지아 최초의 스베티츠오벨리 대성당이 있다. 이곳은 조지아 정교회 대주교가 거주하는 곳이며 334년 조지아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처음 세운 교회라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11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석조와 벽돌로 된 방벽과 포자도 설치되어 이 나라의 다른 교회들처럼 유사시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 같다. 이곳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보관하고 있다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 무츠케타 출신 엘리야가 로마 군인에게서 산 예수의 옷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여동생 시도니아가 그 옷을 만지다 죽었으나 예수의 옷을 놓지 않아서 이곳에 함께 매장했다고. 그 자리에 도단한 삼나무를 베어 초기 교회의 기둥을 세웠다는 전승이 있다고 한다. 조지아의 허리를 관통하며 흑해로 버스를 달린다. 밀밭과 과수원, 양떼와 소떼가 풀을 뜯는 광대한 초원이 펼쳐지길래 물어보니 이곳이 스탈린의 고향골이란다. 독립 후에 스탈린의 동상은 제거되었지만 아직 그의 고향에는 생가와 박물관이 남아있다고. 그는 이곳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퇴학당했고 뒤에 최악의 독재자로 변신했다. 이처럼 넓고 기름진 땅에서 독재자가 웬 말인지? 일부 노년층 중에 구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르메니아와 마찬가지로 조지아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란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인 항구 도시 바투미에 도착했다. 황금 양털을 구하러 원정대를 파견했다는 그리스 신화의 콜키스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로마 제국 지배를 받던 시절의 요새 한 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터키 리제로 넘어와서 귀국 비행기를 탔다. 흑해에 넘실대는 검은 파도 너머 전쟁의 포성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니 가볍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코카서스 지역은 정세가 불안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위험한 곳은 아니었다.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웃들이었고 여행 내내 형형색색 사냐를 수놓은 야생화 군락을 보며 행복했다. 천혜에 복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탐낸 강대국들에 치이면서 힘든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 진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바람 자리날 없었던 이 지역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여행을 떠나기 전 휘감고 조여오던 갖은 상념은 이국의 태양 아래 씻은 듯 사라진 지 오래다. 역마살 떠도는 것도 팔자인 듯하다.